여기 그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예, 얘하고 그 뒤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죠. 얘네가 만약에 문항수가 적게 나오면은 두 개가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문항수가 조금 많이 나오면은 분리해서 따로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기본적인 거는 정리해야 되는데, 자체 개발이 있고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 있죠. 얘네 기본적인 성격 정도도 구별은 돼야 돼요.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공사비 대물 변경의 표현을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시험상에서는 얘가 나와요. 표현이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는 뭐를 대고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자기가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 있죠. 그러니까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지분을. 그러면 이제 무슨 논리냐면 토지 소유자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개발업자는 하나고. 그럼 각 그 비율에 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가 전체 10개 층이면 5개 층을 걔가 가져가고 지주들은 자기의 어떤 지분 비율에 따라 한 층 또는 2개 층 또는 한 층 안에서도 쪼개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나누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대물 변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전에서는 뭐라고 써요? 등가 교환 방식에 대한 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줘야 돼요. 등가 교환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이 있죠. 요거는 지문상에서 한 번 나왔어요. 요거 분양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아직은 등장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사업 위탁 방식 있죠. 그리고 토지 신탁이 있었잖아요. 토지 신탁은 이 사업 주체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가 신탁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도 얘가 조달하고, 그죠? 부족한 자금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 위탁 방식에서의 그 개발업자는 단지 수수료만 받아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가 계속 얘 둘을 비교하는 걸 줬어요.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얘하고 명칭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등가 교환 방식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사업 위탁이라고 들어오면 분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은 말 그대로 분양이나 임대를 대행해주고 개발업자는 뭐만 받아가는 거예요?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그 문제 가지고 다시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그게 선별이 되느냐 이거예요. 선별이 어느 정도 되면 실전에 가서도 문제의 점수가 일정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버버버버 거리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는 아마 이렇게 했으니까는 접수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번 주 1차 수업은 다 끝났나요? 네? 금요일 날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전날, 목요일 날, 이따 봐서, 최소 못해도 한 이틀 전에는 미리 받으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푸는데, 얘기했지만 오픈북으로 풀지 마시고, 현재 실력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현재 실력으로. 현재 실력으로 쭉 푼 다음에 100시간 풀고,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 왔을 때 선생님 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 현재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가 현재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나서 이제 총정리 다시 한번 또 해준다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반복을 하니까는 조금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여기다가 모의고사를 하나 두고 갈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모의고사는 뒤에 답지하고 해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그걸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쭉.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총정리 한다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드린 자료 있죠? 한 3일 남겨놓고는 그걸 가지고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실상은 이제 오늘이 종강이에요. 오늘 이후의 일정은 그냥 번외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토요일 날 하는 건 특강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거는 이제 다 종강에서 끝났는데 와서 기억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드리고 그냥 오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마무리된 거죠. 예? 이제 떠날 때가 되신 거죠. 그렇잖아요. 금방인 거예요, 금방. 이거 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이게. 금방 종강이고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학생분들은 날수로 계산하니까. 그렇잖아요. 한 300일 있는데 뭐 이렇게 벌써부터 난리냐 그랬는데 그 300일이 휙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휙 갔고. 그렇잖아요. 벌써 이게 시험 남은 기간은 지금 11일 남았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까지.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이세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는 이번 달 시험도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렇죠? 이번 주 지나면 이번 주가 이제 시험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또 한 개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들 내시고, 그 다음에 얘네 여기 이 컨소시엄이 있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사업 규모가 크면 여러 개 회사가 조인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얘들도 시험 지문상에서는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표현 정도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는 참 그렇네요. 이게 물론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학원이 조금 늦게 개원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래도 봄에 이렇게 했었을 때 있었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원래 중개사 시험이 그래요. 출발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 갔다가 여름 정도가 되면 그 중에 반 정도가 탈락을 해요. 그 정도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년의 세월이 끝나고 나면 되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요. 그게. 참 그렇잖아요. 같은 비용을 들이고 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원마다 다니면서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종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강이. 벌써 2개 학원을 종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상 오늘이 종강이고, 내일 가는 학원도 내일이 종강이고, 이번 주 내내 종강인 거예요. 종강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와서 이제 스크린 한 번씩 이제 쭉 하고, 그걸 끝나는 거죠. 이제는 뭐 특강도 돌아간 그 120선 특강도 이제 거의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해드리고, 일요일 날 저쪽에 대전에 가서 한번 하면 이제 그것도 끝인 거예요. 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보내고 11월 초순이 되면 다시 또 새롭게 오는 분들을 데리고 부동산학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년의 세월이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반부터 얘기하겠죠. 똑같은 얘기를. 시간 금방 갑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양반들은 또 못 들은 체 하겠죠. 뻔하게. 저 사람은 무슨 해도 안 바뀌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고 그냥 휙 가는 거죠. 뭐. 금방이에요. 이게. 그냥 혹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만약에 1차만 돼서 내년에 2차를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2차를 공부한 들의 심사가 뭐냐면, 아이고 이제 뭐 올해 1차 하고 고생도 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일찍 할 필요가 뭐 있어. 내년 봄부터 해도 되지. 이래갖고 또 3월달 5월달 이거 나와요. 그러면 시간 쫓기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려면 일찍 하는데, 일찍 뭐냐면 먼저 공부해서 빨리 돌아간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를 지금 공부하면서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2차를 들어가실 때는 물론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접수하고 올 때가 좀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그게 힘들면은 민법이라도 한 번은 들어둬야 돼요. 민법을. 무슨 얘기냐면 2차를 가면 민법이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 끝나고 한두 달 쉬죠. 민법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2차를 들으면 저게 그때 민법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걔네가 더디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공시법이나 뭐 중개사법 같은 민법적인 요소를 많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미리 점검차 한번 쭉 들어주는 게 유리해요. 그게. 나중에 되지 무리 없이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완전히 이 바닥을 뜨겠다. 이런 게 아니면 네. 그러면 그냥 일찍 해서 일찍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랬을 때가 내년에 여름 정도가 됐을 때 전혀 무리가 없이 2차, 동차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게 저희가 이제 아는 사람이 이거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일찍 하라고 그냥 그래요. 일찍. 빨리 하는 게 그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그렇잖아요. 1년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번에 1차하고 내년에 2차 한다고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시간과 비용. 초조하는 건 더 심해요. 그 나중에 2차를 하면 2차는 주로 외우는 게 많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름 때 되면요. 2차만 공부한 사람들은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겨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어쨌든 동체 합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어쨌든 올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이 되면 세종시에서는 1호로 탄생하는 거예요. 세종시학원에 이번에 처음들 개원해서 배출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그 30번에 가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있어요. 그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서는요. 얘네들이 구조가 같은 거예요. 기본 구조가. 기본 구조가 같은데 차이가 뭐겠어요? 이거라고요. 그죠? 지어서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로 넘기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얘는 뭐를 하는 거고 임대하는 거고 얘는 자기가 운영하는 거에 차이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용자로부터 뭐를 받는 게 아니죠. 뭐를 받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죠? 누구로부터? 정부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얘네는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할 필요가 없냐면 얘는 사전적으로 수익률이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주니까? 임대료 책정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별도로 수익 예측할 필요가 없고 수익률도 사전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뭐를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 구조를 충족을 해야 되니까 얘네는 뭐를 해야 돼요? 네, 이걸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얘기한 수요 있죠? 수요에 비해서 실제 수요가 자기들이 예측한 것보다 적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손실을 정부 보조금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후적으로 수익률이 보장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나 또는 지자체하고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뭐를 예측을 해요? 수요 예측을 해요. 그래서 모 시에서 경전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경전처를 만들었을 때 평균적으로 이용객이 얼마 정도는 될 것이다. 월 한 4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이용한 사람은 한 2만 밖에 안 되면 손실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이 차익을 누가? 시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준다고요. 나중에 메꿔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사전적이 아니라 뭐 사후적인 거예요. 사후적. 그렇죠? 저쪽에 경기도 북부에 가면은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경전철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아마 인천 무슨 그 공사 이쪽으로 아마 위탁 경영을 맡겼을 거예요. 근데 걔네도 원래 예측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한 4만 명. 예, 근데 실제 이용객 수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같은데도 저녁에 퇴근 시간만 자리가 없대요. 근데 그것도 왜 자리가 없냐면 경전철역에 공간이 협소하고 차량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꽉 찬 느낌이 있는 거지. 일반적인 이 지하철 노선 같은 게 차량이 뭐 8개, 9개 정도 있으면은
그렇게 뭐 메우거나 뭐 이렇게 미어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왜 수요 예측이 잘못됐냐면 교통이, 이 버스 교통이 있죠.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경전철을 잘 안 이용을 안 해요. 이거를. 거기다 얘네가 실패한 게 뭐냐면 우리는 수도권에 오면 지하철 환승해 주죠. 버스 지하철 하면. 얘는 그 환승이 안 됐던 거예요. 할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할인 제도를 도입을 했대요. 도입을 했는데 경전철을 타는 거하고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일 때하고 교통비가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100원 차이 난대요. 100원. 근데 이 100원에 대해서도 사람 인식이 틀린가 봐요. 굳이 100원을 더 주고 이걸 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가나 봐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막상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걸 또 이용을 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저거 없어지면은 오히려 교통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 정도는 구별이 돼야 돼요. 여기 수준까지 언급을 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 기초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부동산 개발에 뭐 있어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알려줬었어요. 개발 쪽에서 혹시 나올 때 우리가 지난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해줬죠. 기억하시나요? 그거는 용어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혹시 이 정도쯤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가면은 지역경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분석? 각 단계에 있었을 때 기본적인 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요 요인이 있죠. 또 그 수요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지역경제 분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뭐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얘는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에서의 매매 또는 뭐 임대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 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전 단계까지가 시장 분석이니까 여기서 조사된 이 수익성이 있죠. 이 수익률을 가지고 과연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죠? 최종 결정은 여기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를 분석한다? 근데 이제 요거 할 때 이거를 해요. 경제 기반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측정해요. 뭐? 입지개수의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으실 거예요. 입지개수의 계산. 왜냐하면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요 수요 있죠. 요걸 우리가 이제 추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왜 그 입지개수의 계산 논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입지개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오면 연속으로 나와요. 과거의 선례를 보면 연속으로 나오고 몇 년 쉬어요. 얘네 특징이 그거예요. 두 번 연속으로 나오고 한 3, 4년 쉬어요. 그리고 한 번 또 두 번 연속으로 나오고 한 5년 쉰 다음에 또 작년에 얘네가 나왔어요. 그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도 있으니까. 그리고 계산 논리가 그렇게 어렵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은 너는 알 거예요. 이제 이걸로 문제로 다 드리니까 풀어보시고 접근 좀 해보시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푸는 요령은요, 얘네가 여기가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률이고요. 얘가 A지역 X산업의 고용률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할 때 얘는 그냥 고정을 시켜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국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인데 5,000명이 종사한다. 그 10,000분의 5,000이면 얘 얼마겠어요? 네, 이걸 0.5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에 최대 뭐까지 줘요?
ABCD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딱 봐서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줘요. 얘가 만약에 전체가 고용기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인데 요 중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3,000에 300이면 0.1이잖아요. 그러면 0.5보다 얘가 작잖아요. 그럼 얘는 1보다 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암산 비율이 가능하게끔 끼워주는 거예요. 계산기 쓰는 거는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먼저 뭐를 찾아서 고정을 시키면 돼요. 얘 찾아서 고정시키면 돼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계산기 찍이라는 게 아니라 대입하면은 바로 1이 넘는다 안 넘는다가 바로 계산이 돼요. 연습 몇 문제만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는 계산적인 부분에서는 대비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은 유리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좋아지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비해서는 나아지긴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마무리 조금만 잘 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한 문제는요. 학원들에서 모의고사 보면 반평균이 막 70점이 넘어요. 문제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말이 70점이지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28개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관리는 한 문항에서 한 두 문항 정도 형성이 돼요. 한 문항에서 두 문항.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뭐는 기억해 달라고 그랬냐면 부분으로 나누면 일단 얘는 알아두는 게 낫죠. 자산관리 있죠. 자산관리의 특징이 뭐예요? 얘는 얘 혼자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관리예요.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얘가.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자산관리에서 해주는 거 거기다 해놨죠. 포트폴리오 관리, 재투자 결정, 투자 리스크 관리, 메인 매각 관리, 프로젝트 금융을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뭐까지 하는 거.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자산관리인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면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또 구별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걔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법률적 관리는 무슨 관리 한다 그랬어요? 계약 관리. 경제적 관리는 인력 관리. 그 다음에 기술적인 관리는 뭐 경계, 측량 실시하는 거. 네, 그런 정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24페이지에 보면 관리 방식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죠. 걔는 정리를 해둬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자가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위탁관리의 장점하고 뭐가 있다. 거기 박스로 구별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 정도 일단 인식하면 되는데 자관리의 장점이 위탁관리에 뭐가 돼요? 단점이 돼요. 일단은 얘는 이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또 단점이 뭐냐면 매너리즘이 있죠. 무사 안일주의. 근데 얘는 이거를 개선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는 단점이 뭐냐면 소유자는 어디에 전업하기가 힘드냐면 본업에 종사하기 힘들어요. 물건 관리하느라고. 근데 얘의 장점은 뭐가 돼요?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구별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종합적인 관리는 어디서 가능하다 그랬어요? 종합적인 관리는. 네? 자관리인 거예요, 자관리. 아니, 그거는 이제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들이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집 관리를. 그렇죠? 종합적인 관리는. 그리고 여기 있는 혼합 관리 있죠? 얘는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 관리에서 무슨 관리로? 네, 위탁 관리로 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얘도 장점이 있고 얘가 뭐가 있어요? 일단 단점에서 제일 잘 쓰는 거는 뭐가 불분명해진다는 거. 장점은 뭐냐면요. 자관리에서 나온 것처럼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부분을 위탁을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빌딩이 있죠. 네, 건물주가 있어도 사람들하고 임대차 계약이나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청소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건물도 경비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경비를 뭐 굳이 둘 필요가 없다. 그럼 경비는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하는 거지 모든 거를 다 위탁을 주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관리까지 해서 정리는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부동산 관리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 활동인데, 먼저 임차자 선정이 있죠. 주거용은 뭐 기초한다 그랬어요? 유대성, 일치성. 그렇죠? 사무실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은 뭐 적합성.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있죠. 뭐 가능 매상고. 그렇죠? 아니 매출이 나와야 임대료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하죠. 얘는 무슨 임대차? 조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그죠? 우리 거기 자료에는 임대차 계약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수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무슨 활동? 유지활동 가면은 이렇게 있었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사전적인 관리고, 여기 있는 대응적이 있죠. 얘는 사후적인 관리예요. 그런 정도 식별할 수 있는지. 관리는 한 문항, 많이 나오면 두 문항인데 평균 한 문항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시킨 애들이 얘네예요. 얘네가 제일 많이 등장한 거예요. 관리 방식.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본으로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요것도 한 문항은 나오죠. 한 문항 나오는데 주로 마케팅 전략에서 나오죠. 여기서 얘네 둘은 제목을 바꿔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는 지속적인 무슨 관계를, 네, 상호 관계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죠. 이걸 가지고 간혹가다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실 거예요. CF 나오면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드 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드를 강조를 해요. 높은 품격에 맞서 쫙 얘기해 주는데 분양 계획은 없어요. 분양 계획은 없는데 어쨌든 그 이미지 광고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소비자들하고 계속 유대 관계를, 끈을 쭉 맺어준다고 봐야겠죠.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누구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의사 결정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뭐를 마련하는 거예요? 접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쓰는 게 아이다의 원리 쓰죠. 근데 이게 반드시 영문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풀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고객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강남이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강남 분양가와를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가 떠 있으면 사람이 일단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뭐지? 여기 왜 이렇게 싼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는 것이 이게 고객점의 마케팅인데 얘네는 주로 이 제목만 바꿔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별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잘 주는 게 뭐예요? 요건데 4P 믹스 하면은 뭐 있었어요?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4P 믹스에서 올바르게 연결이 된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촉 이렇게 해서 네 가지죠. 기억하시나요? 여기 제품이고 이게 뭐예요? 가격, 이게 유통 경로, 이게 판촉. 요 중에서는 얘를 잘 활용해요. 뭐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이런 거 활용하는 게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그죠?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한 것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네 셋은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것은요, 고객층이 있죠. 수요층을 갖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연령대라든가 또는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요 계층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을 하는 게 그게 타겟팅이에요. 그 계층 가운데서 내가 공략하기 제일 좋거나 우리 회사의 제품 컨셉하고 가장 부합되는 계층을 공략하는 게 무슨 전략? 표적시장 전략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차별화라는 것은요. 차별화 전략은 소비자의 지각 속에 이미지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품하고의 차별화 있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가전 예전에 우리나라 3사 보면 L로 시작되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S로 시작되는 브랜드가 있었고 D로 시작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자동차도 3사가 있었죠. H자동차, K자동차, D자동차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셋 중에 같은 냉장고를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얘의 선택률이 제일 떨어지죠. 자동차를 선택하더라도 얘의 선택률이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미지가 투박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고 시세가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어떻게 돼요? 외면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한 번 각인이 되면 그 각인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초이스를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전이 이렇게 둘이 있었잖아요. 얘네가 원래 시장 점유율 1위였었어요. 근데 얘네가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한 계기가 뭐냐면 이걸로. AS 아시죠? 네. 이 제품을 사면 얘는 이거는 확실해. 얘네에 비해서. 이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살 때 가격대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할 것 같으면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얘네 걸 선택하는 거죠. 뭐가 차별화가 있으니까. 이걸 잘해주니까. 그런 게 차별화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소비자의 딱 이미지 안에 각인이 되면 그게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가서 제품에 손을 대면은 선호하는 제품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걔가 뭐가 나도 다른 제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 면에서 낫든 품질 면에서 낫든 서비스가 좋든 그걸 하는 것이 무슨 전략이다. 그런 게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차별화라는 게 우리 자료에서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갖고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그죠? 똑같으면 그렇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예, 뭔가는 걔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마케팅 전략은 반드시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저기서 나오는 게 한 문제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 문제가 소중하잖아요. 그죠?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서 있는 데서는 이게 시계가 이게 뭐죠?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얼핏 딱 봤더니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본 거죠. 벌써 12시인가? 그 생각한 거죠. 감정평가론이 있을 때 감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목차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요거 세 가지가 시험 목차예요. 그죠? 세 가지가. 그래서 원래 배열은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 얘네한테 세 문제를 안 줘요. 세 문제 안 주고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네. 그 안에 용어나 뭐 이런 걸로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LL을 만약에 버리더라도 우리는 몇 개 맞을 수 있다. 세 개는 맞을 수 있어요.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본적인 거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복잡한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감평이 35번부터 감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4번까지 올 때 최대한 많이 맞아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감평이 자신이 없으면 감평 들어가기 전에 24개가 맞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평을 정리가 안 되고 감평이 뭔지를 모르는데 들어가 봐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전에 몇 개 맞아야 돼요. 24개를 맞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싫으면 감평에서도 내가 그래도 한두 개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뭐라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이 원칙이 있었어요. 무슨 원칙? 현황기준 원칙. 그러니까 현황기준 원칙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기준 시점은 뭐를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평가사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그렇죠? 네, 이 현재 상태로 할 때 단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제한이 있는 대로 단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안 헷갈리는데 이게 확실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시험장 가서 연상을 하는데 틀림없이 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얘도 여기 있던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럼 원래는 현재 상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 기준 시점이 미래로도 갈 수 있고 과거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의뢰인이 요청하면.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누가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의뢰인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뢰인이. 여기 의뢰인의 역할도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 말고 또 원칙이 뭐가 있냐면 이거 있죠. 시장가치 기준 원칙인 거예요. 그죠?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가치를. 근데 얘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도 구할 수 있죠. 어떨 때? 어떨 때? 그렇죠. 의뢰인이 요청을 하면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요청한 사람이 요구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을 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것도 틀리게 유도해요. 복잡하게 안 주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평가는 무슨 평가가 원칙이에요? 네,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인데 일괄, 구분,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제목대로 설명하는 거죠. 원래 물건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에 관계했을 때는 무슨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모든 필지별로 위치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필지가 하나의 주택이 있죠. 예, 주거용 부지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 그냥 일괄해서 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여기 한 필지의 땅이 있는데 이게 앞에는 상가로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가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 이렇게 일체로 쓰이고 있는 요 한 필지의 땅이 있으면 한 부분만 평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렇죠? 요 중에 일부가 이렇게 도로에 수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에 대한 보상평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건이 수반될 때는 부분평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목대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용어상에서 하나 드리면 복합부동산 혹은 건부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복합부동산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한다? 건부지.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본에 쓴 거예요. 자, 이 상태인데 뭐로?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도 있죠. 무슨 평가라고 그랬어요? 뭐 복합부동산 건부지 상태의 토지인데 무슨 상태로? 나지 상태를 보고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뭐? 응? 독립평가, 독립평가. 독립평가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가 복합부동산이자 건부지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뭐로 보고 평가라는 거예요? 나지 상태로. 이거 평가할 때 표준지 평가할 때 그죠? 네. 모든 표준지 평가는 최이호 이용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건물과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평가사가 최이호 이용 상태 판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는 무슨 상태로? 나지 상태로. 우리가 나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시장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지가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얘가 최이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주변에 맞게끔 이 건물의 규모가 다 맞춰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얘는 이미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낮은 상태, 원부지 상태더라도 무슨 상태로? 낮은 상태로 보는 것이 무슨 평가? 독립평가. 그 용어 정도만.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지 평가할 때 주로 이거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자료에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 자료에 보면 현황 기준 원칙이 있고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밑에 쭉 가되면은 동그라미 4번에 1번 기준에 의한 분류 그래서 독립평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 걔가 시험에 한번 나왔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용어가 낯설으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무슨 평가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독립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선가 일괄, 구분, 부분 이런 건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엉뚱한 데 갖고 와서 또 초이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최천영 피곤해? 피곤해? 어? 이제 적응될 때도 안 됐냐? 이제 오전에 나와서? 감기? 감기라. 주사 맞는 게 나을걸? 어? 주사 맞는 게 나을걸? 그래서 요즘 저기 뭐죠? 다음 주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감기 걸리면 치명적이에요. 네? 설마 혹시 있을 모를 그 불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감기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원래 됐었는데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그래봐야 아무도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의 정서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그랬겠지만 우리나라는 결과론적인 사고예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오로지 뭐 갖고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 됐냐 안 됐냐. 그렇죠.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자 그래요. 왜? 그런 거는 거의 뭐 개연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 자체가.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역할이라는 게 감정평가 역할이 그냥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거래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최소한 그 가격으로는 거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이런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물제로 나왔던 선례는 있어요. 나왔던 선례는 있는데 자주 등장한 애들은 아니고 뭐 한 7, 8년에 한 번? 근데 그 애들이 7, 8년에 한 번 나오니까 이거를까지 뭐 다 정리하기에는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실 거예요. 그냥 저기 있는 기초 기준에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애들은 가격 원칙하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치와 가격의 구분이 있죠. 가끔 걔네들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점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가치와 가격의 구분서부터 하죠.